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요, 1883년 7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동자 재보험국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8편의 산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인간의 운명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불안을 날카롭게 통찰하여 이후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과 명성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의 사후에 더욱 값진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날까지 문학사에서 빛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변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던 그레고르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다가 눈을 뜨니 자신이 어느새 거대한 벌레로 변해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침대 위에 대고 누워 있는데 고개를 조금 쳐들고 살펴보니 불룩하게 튀어나온 갈색의 배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배 위에는 여러 개의 주름이 잡혀 있었고 불룩 튀어나온 부분 위로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혼니불이 위태롭게 걸쳐 있었다. 그러나 다리는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다. 그것들은 수없이 많이 돋아 있었는데 뭔가 불안한 듯이 허공을 향해 바르르 떨고 있었다. 이게 웬 변고란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정녕 꿈은 아닌 것 같았다. 비록 좁은 방이긴 하지만 인간이 거처하는 방에 이렇게 어여시 누워있지 않은가.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 이 방은 그가 생활하던 바로 그 방이었으며 사방의 벽 또한 눈에 익은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가방에서 꺼내어 흩트려 놓은 옷감의 견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얼마 전 자신이 주간지에서 오려낸 산뜻한 금박 액자에 넣어진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모피 모자에 모피 목도리를 두른 한 여인이 역시 커다란 모피쇼를 팔꿈치까지 두르고 단정히 앉아서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레고르는 다시 시선을 창문으로 옮겨보았다. 스산한 날씨가 함석으로 된 차양 위로 내리치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를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다. 잠이나 좀 더 자야겠어. 그러고 나면 이런 터무니없는 환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딱한 등을 뒤로 한 상태로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을 주어 몸을 돌리려 해도 곧 뒤집혀지고 마는 것이었다. 아마 똑같은 행동을 100번도 더 했을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짓을 하면서도 자신의 흉측한 발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만은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는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벼운 통증이 옆구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서야 이러한 시도를 멈추었다. 아,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왜 이런 골치 아픈 직업을 택했을까? 자나깨나 먼 곳까지 출장을 다니며 떠돌아야 하다니. 영업사원이란 본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고달픈 직업이다. 게다가 내게는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잔 걱정들이 많지 않은가.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허겁지겁 끼니를 해결해야 하며 상대해야 할 고객들은 계속 바뀌어 깊이 사귈 수도 없으니
대인관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지 않던가. 이제 이런 생활은 정말이지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 근처가 가렵기 시작했다. 그래서 벌렁 들어 누운 채로 조금씩 등을 요리조리 움직여 침대 받침대에 이르니 간신히 머리를 쳐들 수가 있게 되었다. 가렵다고 느껴진 곳을 보니 알알이 솟아오른 하얀 점들이 있었다. 그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발 하나를 움직여 그곳을 긁으려 했으나 깜짝 놀란 그는 그만 내밀었던 발을 움츠리고 말았다. 발이 그곳에 닿자마자 전신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소름이 쫙 끼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그 몸을 이끌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인간을 밥으로 만든단 말이야. 인간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마치 할렘의 연인들처럼 방종하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오전 내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가까스로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냈지. 그리고는 그것들을 주문서로 작성하여 본사로 보내기 위해서 숙소로 돌아오면 그제서야 그들은 여유만만하게 아침을 먹고 있지 않았던가. 만약 내가 우리 회사에서 그런 짓을 했다간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을걸. 하긴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나은 건지도 모르지.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 아마 그것만 아니었다면 벌써 옛날에 집어치웠을 거야. 사장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퍼부으면서 말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장이란 놈은 얼이 빠져서 책상 밑으로 굴러떨어졌을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은 기분 나쁜 놈이야. 매일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오만스럽기는 짝이 없는 눈초리로 사원들을 내려다보며 깔보듯이 말하는 그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해. 더욱이 사장은 기가 좀 먹었으니 할 말이 있으면 그놈의 코앞으로 바싹 다가가야만 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 절망은 아니야. 언제든 부모님이 그 사장한테 진 빚을 갚을 수만 있을 만큼 돈만 모아지면,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6, 7년이 걸리겠지만 그때는 꼭 그렇게 해 보이고 말겠어. 그때가 되면 내 아주 대수술을 시켜줄 거야. 아, 그나저나 어쩌지? 우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급선무야. 5시 기차를 타야 하잖아. 그는 자명종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장롱 위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고, 큰일 났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벌써 6시 반 아닌가. 게다가 지금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시간을 재촉하고 있으니 아, 어쩌지? 드디어 시계 바늘이 30분을 지나 45분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종이 울리지 않았을까? 시계는 분명히 4시에 울리도록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침대에 누워서도 보이는데 말이야. 아니, 분명 종은 울렸을 거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방 안의 가구들이 떨릴 만큼 요란하게 울렸을 텐데 왜 그것을 듣지 못하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었나? 아니, 그다지 편안한 잠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깊이 골아떨어져 있었음이 분명해.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기차는 7시 출발일 텐데 빨리 서둘러야겠군. 그런데 아직 견본도 챙겨놓지 않았으니 어쩐담.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의 마음은 명랑해질 수가 없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출발 시각에 닿았다고 해도 사장에게서 떨어질 벼락은 피할 수가 없을 거야. 5시 기차로 떠난 줄 알고 나를 기다리던 회사의 서한 녀석이 내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사장에게 고했을 것이 뻔해. 사장의 끈아풀인 그 녀석은 아주 몰인정하고 세상 물정 또한 모르는 놈이잖아.
차라리 몸이 아파 결근하겠다고 할까? 아니, 안 될 말이지. 너무 졸렬하고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 분명해. 이 회사에 다니는 5년 동안 한 번도 알아놓은 일이 없었잖아. 만약 그런 변명을 댔다가는 사장은 즉각 조합의 주치의를 대동하고 찾아올 게 틀림없어. 게다가 나태한 아들 운운하면서 부모님께 실컷 잔소리를 퍼부을 테고,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그 주치의 말만 받아들일 거야. 조합 주치의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해. 이 세상에는 환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앓는 자만이 있는 거라고 할 테니까. 물론 지금의 내 경우에는 그 주치의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말이야. 사실 그레고르는 늦잠을 자고 난 뒤 어딘가 모르게 몸이 나른할 뿐 특별히 아픈 곳이라고는 없었으며 무슨 일인지 배고픔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침대 머리맡 쪽에 있는 문에서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 지금 7시 15분 전이다. 오늘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에 대답하던 그레고르는 자신의 목소리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물론 그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임에 틀림없었으나 웬일인지 치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지르는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했으므로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만 분명하게 들렸을 뿐 그 뒷말은 어미가 완전히 흩어져 버려 얼마만큼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자신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하려고 했으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고 단지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네, 어머니, 깨워주셔서 고마워요. 곧 일어날 겁니다. 문의 두께 때문에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밖에서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대답에 안심을 했는지 발을 질질 끌며 문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그러나 짤막한 대화로 인해 다른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아직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있으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문을 두드렸다. 세게 두드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먹으로 친 것만은 분명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하고 그는 소리쳤다. 웬일이냐 내가. 그러다가 잠시 사이를 두고 다시 소리를 낮춰 그를 불렀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맞은편 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살며시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몸이 불편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양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통에 그레고르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비 다 됐어요. 하고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바로 맸으며 단어 하나하나 사이에 간격을 두어 그의 변해버린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도록 노력했다. 아버지는 이에 만족하고 다시 아침상이 차려진 부엌으로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문 좀 열어보세요. 부탁이에요.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출장길에서 늘 하던 버릇대로 집에서도 밤이면 모든 문에 자물쇠를 그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선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은 후 아침밥을 꼭 먹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침대에 마냥 누워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짠다 해도 별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전에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잠을 잘 못 잔 탓인지 몸에 가벼운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니 곧 통증은 사라져 버렸고 그때 그것이 기분 문제라는 걸 깨달았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오늘의 경우도 어쩌면 기분 탓인지 모르며 그렇다며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곧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마저 갖게 되었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불을 걷어치우는 일은 극히 간단했다. 단지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뿜으니 배가 더욱 불룩해져서 이불이 저절로 치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몸이 터무니없이 옆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옴삭달삭을 할 수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손과 팔이 필요했으나 그에게는 연약한 다리만 수없이 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각기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았다. 발을 구부리려 해도 그럴 때마다 순식간에 막대기처럼 뻣뻣해지는 것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어느 한 발을 뜻한 바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어느새 다른 발들은 사슬에 풀려난 것처럼 더욱더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도저히 고통 없이는 바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우물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하고 그레고리는 자신을 타일렀다. 그는 먼저 하반신부터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나 이 하반신은 물론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몹시 무거워 움직이는 데 힘이 든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어찌나 행동이 둔한지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끝내 참을 수가 없어 그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그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무턱대고 몸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침대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에 그만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불이 번쩍하는 아픔을 느끼자 그는 이 하반신이야말로 지금으로서는 그의 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상반신부터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했다. 그는 조심조심하며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려보았다. 이 동작은 간단히 해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징그럽게 커다란 몸통도 그 폭과 무게에 비례하면 손쉽게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느릿느릿 따라 돌았다. 그러나 막상 머리가 침대를 벗어나 허공에 뜨자 그 자세 그대로 몸을 일으켜 세우기가 불안했다. 결국 이대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에 부상을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일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명한 의식이었다. 의식을 잃을 바에야 차라리 이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편이 나은 것이다. 그는 다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는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자기 발이 한층 더 심하게 엉키어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니 이 무질서한 소동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 참담했으며 그렇다고 이대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타일렀다. 설령 성공률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그는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그는 온 신경을 눈에 모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건너편의 좁은 거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아침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나 용기가 우러나지 않았다. 벌써 7시군. 자명종 시계가 7시를 알리자 그가 중얼거렸다. 벌써 7시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아침 안개가 짙은 거지? 그는 한동안 가냘픈 숨을 헐떡이면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마치 이렇게 숨을 죽이고 조용히 누워 있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침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겠다고. 어쩌면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누군가 찾아와 그에 관해 물을지도 모른다. 회사는 7시가 되기도 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는 몸을 규칙적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해 보았다. 이 방법을 쓰다가 설사 침대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만 제대로 쳐들고 있으면 별탈 없을 것 같았다. 등껍질은 단단한 것 같으니 바닥의 융단 위에만 떨어진다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요란한 소리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요란한 소리에 식구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지만 무슨 소릴까 하고 염려는 하겠지. 그렇다고 이 방법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레고르가 반쯤 침대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새로운 시도는 힘이 드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의에 가까웠다. 힘을 주면서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누구든 조금만 도와준다면 일은 간단히 해결될 텐데 하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힘이 센 두 사람, 그의 아버지와 하녀가 떠올랐다. 그레고르는 이런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내 딱딱한 등 밑으로 팔을 넣고 침대에서 끌어낸 후 허리를 굽혀 아래로 내려놓는다면 문제는 간단해질 텐데. 그런 다음 내가 이 뒤집혀진 몸을 조심스럽게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 수많은 연약한 발들도 아마 재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문들은 죄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으니, 아니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쓴 웃음이 나왔다. 그는 이미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든 서둘러 결말을 지어야만 할 그 순간, 앞으로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되는 순간이다. 그때 누군가 거실 출입구에 초인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회사에서 사람이 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발 많은 허공에서 더욱 허우적거리며 춤을 추었다. 일순 주인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분명해 하고 그레고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녀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방문자의 인사말만 듣고도 누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바로 지배인인 것이다. 도대체 그레고르는 어떤 인연으로 해서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가 다니는 회사는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그 즉시로 어이없는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회사였다. 그렇다면 대체 그 회사의 사원들은 모조리 건달패란 말인가? 그 많은 사원 중에 충실하고 유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겨우 아침 1~2시간 회사에 늦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보처럼 괴로워하거나 더욱이 그 괴로움으로 인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도 있기 마련이건만 사환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단 뜻일까? 물론 단순한 심부름의 경우 사환을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배인이 손수 거동할 필요까지 있단 말인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레고르는 그만 화가 벌컥 치밀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가 침대에서 빠져나올 때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큰 소리가 아니었다. 바닥에 깔린 융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소리를 흡수해 주었으며 등껍질은 생각보다 유연했다.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 모르게 그만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아픔과 분함으로 인해 목을 비틀면서 융단 위에다가 머리를 쳐박았다. 방 안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하는 지배인의 말소리가 왼쪽 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의 몸에서 생겨난 일이 저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이러한 생각에 잔인한 답이라도 하는 양 지배인은 그의 에나멜 구두를 삐걱거리며 분명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방에서는 그레고리의 누이 동생이 이 사태를 알리기 위해 속삭이고 있었다. 오빠,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알고 있어. 하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누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레고르 하고 이번에는 왼쪽 방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님이 오셨단다. 내가 왜 오늘 아침 첫자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배인님이 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니 방문을 좀 열어보지 않겠니? 방안이 지저분한 것쯤이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안녕 잠자군. 하고 잠옷 친숙한 목소리로 지배인이 끼어들었다. 우리 애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니의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 문에 붙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지배인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왜 기차를 놓치겠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회사 일밖에 없답니다. 밤에도 밖으로 나가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는 일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점에 대해 안쓰럽게 생각할 정도예요.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서 머물렀지만 밤마다 집안에 처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우리랑 같이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살펴보는 게 전부였답니다. 간혹 실톱으로 자잘한 물건을 만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 애의 유일한 취미랍니다. 얼마 전에는 두서너 밤을 꼬박 세우더니 자그마한 액자를 하나 만들더군요. 꽤 보기 좋은 액자예요. 아마 지배인님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방에 걸려 있으니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한번 보세요. 그건 그렇고 지배인님께서 이렇게 오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도대체 문을 열어줘야 말이죠. 저엔 꽤나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아침에 깨웠을 때는 별일 없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에는 어딘가 아픈 게 분명해요. 네, 곧 나가겠어요. 하고 그레고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꼼짝하지 않았다. 네, 아주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말했다. 아무튼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저희 장사치들로서는 유감스럽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병쯤은 장사를 위해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레고르, 지배인님께서 들어가신단다.
하고 드디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아버지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레고르가 소리쳤다. 왼쪽 거실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왜 누이 동생은 부모님 곁으로 가지 않고 저러는 것일까? 방금 자리에서 일어나 채 옷도 갈아입지 않은 탓일까? 그런데 울긴 왜 울지? 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지배인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쫓겨나면 사장의 빚독촉으로 부모님이 괴로움을 당할까봐? 하지만 그건 지나친 기우에 불과해. 나는 아직 여기에 있으며 가족을 버리고 뛰쳐나갈 생각 따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물론 나는 지금 벌레가 되어 융단 위에 길게 뻗어 누워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지배인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오늘의 이 작은 결례는 후일 적당한 구실을 붙여 사과하면 되는 거야. 설마 내쫓기야 하겠어? 그레고르는 위로한답시고 울고불고 해서 더욱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이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식구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사태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턱대고 그들의 태도를 책망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때 큰 소리로 어이 잠자군 하고 부르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 안에 틀어박힌 채 예 아니요 하면서 무뚝뚝한 대답만 하는 거야. 부모님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게.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자넨 지금 자네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만히 하면 안 되지. 지금 자네의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해두는데 제발 진지하게 자네의 입장을 설명해 주기 바라네. 정말 자네에게 놀랐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나는 자네가 침착하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는 추태를 보이다니 뭐라고 할 말이 없구먼. 실은 오늘 아침 자네의 근무 태만에 관해서 사장님이 은근슬쩍 언급하셨지만 최근 자네에게 위임한 현금 회수건을 두고 한 말 같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지. 이건 정말이야. 그러나 지금 이런 자네의 또 다른 면을 목격하고 나니 자네를 도우려던 생각이 싹 없어지고 말았네. 그리고 이제 자네 주위도 그리 안전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 당초부터 자네와 나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말해주려 했지만 자네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니 어쩔 수 없이 자네 부모님 앞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네. 사실 자네의 최근 업무 실적이 영 엉망이었어. 물론 요즘 계절적으로 보건대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때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장사가 되지 않는 계절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보게 잠자군. 잊지 말고 새겨두게. 저기 지배인님 하고 그레고르는 허둥지둥대며 소리쳤다. 흥분이 극에 달하자 그는 조심성을 잃고 말았다.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데다가 현기증마저 잃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했던 것만큼은 완전히 좋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괜찮아지겠죠. 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군요.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몸이 좀 심상치 않기는 했습니다. 제 안색을 보시며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어저께 회사 사람에게 제 몸 상태에 대해 좀 내비쳐야 했었는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지배인님, 제발 제 부탁인데 부모님께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말아주세요. 방금 지배인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또 여태까지 제게 그런 책망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배인님, 혹시 제가 최근에 보낸 주문서를 보셨습니까? 지배인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8시 발 기차가 있으니 그것을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두서너 시간 휴식한 덕분에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 지금 회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뵙지요. 죄송하지만 제 말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장님께도 말씀 좀 잘 해주시고요. 그레고르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정신없이 찌꺼렸다. 그리고 침대에서 여러 번 연습한 덕분인지 비교적 용이하게 장롱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장롱의 몸을 의지하여 일어서 보려고 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눌 작정이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할지도 알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만약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해도 그레고르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설령 그들이 놀라지 않고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레고리 역시 격분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떠나면 8시까지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장롱에 등을 기대고 일어서려다가 몇 번이나 미끄러져서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도약을 시도한 결과 꼿꼿이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반신이 찌르는 듯이 아파왔지만 지금 그런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었다.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몸을 미듯이 의지한 채 여러 개의 가냘프고 연약한 발로 의자 등을 움켜쥐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그는 정신없이 짓거리던 상태에서 침묵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는 허둥지둥되지 않고 저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때 지배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그레고리의 부모를 향해 물었다. 설마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레테, 얘야, 그레테. 어머니는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 왜 그러세요? 반대쪽에서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레테, 곧장 의사 선생님한테 다녀와야겠구나. 그레고르가 몹시 아픈 모양이야.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 너도 방금 그레고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건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하고 지배인은 어머니의 높은 음성과는 대조적으로 나직히 말했다. 안나, 안나 하고 아버지가 저쪽 부엌에 있는 하녀를 불러대며 손뼉을 쳤다. 넌 빨리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오너라. 두 소녀의 거의 동시에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도대체 누이 동생은 어느 틈에 옷을 갈아입었는지 현관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큰 불상사라도 생긴 듯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뛰쳐나간 것이다. 그레고르는
처음보다는 많이 차분해졌다. 어느덧 그는 자기 목소리에 익숙해진 탓인지 자신의 말이 앞서보다 더 명료하고 또렷해졌다고 생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말은 알아듣지 못했어도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취한 조치를 보고 그레고르는 만족스러웠다. 그는 인간다운 분위기로 다시 되돌아온 느낌을 받았으며 의사와 자물쇠 수리공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들로부터 굉장한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리라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결정적으로 중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료한 목소리가 나도록 장기침을 해대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며 왜냐하면 자신의 기침 소리가 혹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게 날지도 모르며 자기로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옆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부모님은 지배인과 더불어 탁자에 앉아서 이마를 맞대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에다가 귀를 바싹 갖다 대고는 이쪽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귀를 곤두세우곤 있겠지.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밀면서 문 앞으로 다가갔다. 목적지에 이르자 그는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기댄 채 꼿꼿이 섰다. 그런데 발바닥에 끈적거리는 액체 같은 것이 엉겨있는 것 같았다. 이런 자세로 그는 한동안 가뿐심을 몰아쉬었다. 이어코 그는 자물쇠에 꽂혀있는 열쇠를 입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입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에 턱은 무척 단단하고 견고했다. 그래서 그는 그 턱으로 얼마간 열쇠를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무리하다간 10중 8구 어디든 상처를 입을 게 뻔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벌써 그의 입에서는 갈색의 액체가 흘러나와 열쇠를 타고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잠깐 들어보세요. 하고 옆방에서 지배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열쇠를 돌리고 있군요. 이 말을 듣자 그레고르는 힘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도 힘을 내라 그레고르 하고 소리쳐 주기를 바랐다. 그래 어서 힘을 내. 열쇠를 꽉 물고 힘을 내야지 그레고르 하고 말할 법도 한데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모두가 자신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하니 힘이 났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쇠를 물고 늘어졌다. 열쇠가 돌아가는 대로 그도 열쇠를 주워 춤추듯이 따라 돌아갔다. 이젠 온몸의 무게가 턱에 실려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쇠를 위에서 짓누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자물쇠에서 용수철이 튀는 커다란 소리가 나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큰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자물쇠 수리공이 할 일은 없어진 거야. 그를 부를 필요는 없었어.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 위에 머리를 얹었다. 이런 모습으로 문을 열지 않았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문이 반쯤 열렸지만 저쪽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우선 느릿느릿 한쪽의 문둘레를 돌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벌렁 나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 어려운 보행에 마음이 쏠려 다른 것에 신경 쓸 틈도 없는 사이에 이미 지배인이 커다란 소리로 앗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이 우 하고 우는 소리 같았다. 그러자 그레고르의 눈에 지배인의 모습이 비쳤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지배인은 딱 벌어진 입을 손으로 가리며 뭔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에 떠밀리듯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배인 앞인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헝클어진 머리를 그대로 꼿꼿이 세운 채 말뚝처럼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그레고르 앞으로 두 손어 그름 다가서자 치마폭에 사여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슴에 깊숙이 파묻혀 보이지를 않았다. 아버지는 노골적인 적의를 나타내면서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쫓으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의 두꺼운 가슴팍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